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5부 근본이자가 무너진 이후의 세상 1장과 2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가 임박하던 1944년 7월 1일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회의에 참석한 44개국 대표들은 전쟁 이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주요국 정부는 변동환율 제도가 아닌 고정환율 제도로 회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잠깐 변동환율 제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환율을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에 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반면 고정환율 제도는 근본이자처럼 특정 귀금속이나 통화에 대해 교환 비율을 통일시킨 제도이다. 물론 브레튼 우즈에서 맺어진 합의는 완전한 근본이자는 아니었다. 달러는 금 1온스에 대해 35달러로의 교환을 보장하는 대신 다른 나라는 미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고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1930년대 근본 위제도 해체의 교훈을 되살려 국제통화기금을 만들었다. IMF는 회원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에 빠져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건 고정환율 제도 복귀뿐만 아니었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국가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세계교역 통행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미국이 취한 조치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는 대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거나 식민지를 늘려 자신이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실익이 있지 않고서야 교역로의 안전보장에 드는 비용을 건질 수도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1815년 나폴레옹 군대를 쳐부순 후 영국은 패권 국가의 자리에 올라선 대신 패권 국가로서 교역로의 안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당시 영국은 인도나 북아메리카로 가는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호송선단을 구성했다. 일반적으로 200척, 때로는 500척의 상선들이 포츠머스 같은 영국 남부의 항구에 모여서 출항했고 위험 해역에서 영국 전열함의 호위를 받았다. 그런데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비엔나 회의를 주도해 세계 식민지 건설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교역로 안전보장에 드는 비용을 건질 수 있었다. 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 자신의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개방하는 한편 세계 교역로의 보장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떠안았다. 미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한 가지 이유는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을 섬멸한 세계 최강의 소련 기갑부대의 위협이었다. 유럽과 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소련의 위협에 미국이 직접 맞서기는 대단히 힘들고 수지 타산도 맞지 않았다. 고민 끝에 미국은 독일과 일본 같은 2차 대전 당시의 적을 우방국으로 키우기로 결심한다. 즉 미국 시장을 내주는 것은 물론 마셜 플랜을 통해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련의 위협에 대신 맞서줄 방파제를 건설하려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국의 이득이다. 세계 교역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했던 것이다. 바야흐로 시작된 석유 시대에 적응해 중동으로부터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수송로를 보장하는 것은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주간 고속도로망의 건설로 석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석유 수송로의 안전은 경제 성장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은 미국에 수출할 능력을 가진 국가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뉴스였다. 예전처럼 군사력을 쌓아 자신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식민지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매력도 없는 제3세계의 식민지에 상품을 팔기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 또한 미국의 수송로 보호 덕분에 원자재 가격이 1960년대 말까지 안정된 것도 큰 힘이 되었다. 이 덕분에 세계 경제는 극적인 성장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도표 5-1은 1945년 이후 세계 주요국의 1인당 GDP를 보여주는데 1960년대가 되면 미국과 패전국 독일, 일본의 소득 수준이 거의 비슷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상적인 시스템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였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했는데 무엇보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고평가된 탓이 컸다. 즉 달러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쳐서 미국 사람들에게 수입 상품이 매력적으로 여겨지게 한 것이다. 물론 미국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값싸게 구입하는 이점을 누렸다. 가장 쉬운 예로 2차 대전 이전에는 1파운드가 5달러 전후에서 교환되었지만 2차 대전 직후 가치는 3.6달러로 조정되었고 1950년에는 2.8달러까지 떨어졌다. 또 다른 요인은 독일과 일본 등 패전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의 가파른 상승에서 보듯 패전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의 경쟁력을 따라잡았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와 기계산업, 일본은 전자제품과 조선 등에 특화돼 미국의 거대 소비 시장을 파고들었다. 물론 미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값이 너무 비쌌고 또 패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수출은 그다지 증가하지 못했다. 이 결과 달러가 미국에서 끊임없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게다가 당시는 고정환율 제도였기에 환율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의 경상수지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느끼는 나라들이 늘기 시작했고 대공황 때에도 그랬듯 프랑스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 장에서는 달러의 위기에 대해 살펴보자. 2장 닉슨은 왜 근본 위제를 폐지했을까?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세계 경제는 역사상 다시 보기 힘든 호황을 누렸다. 장기 호황을 유발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선진국 소비자들이 미국이 경험한 소비의 시대를 모방한 데 있었다. 텔레비전과 세탁기, 냉장고로 대표되는 이른바 백색 가전이 선진국 가정에 보급된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나아가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달러를 비축하면서부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대목에서 거론할 사람이 바로 로버트 트리핀인데 그는 1966년 자신의 책 미로 속의 세계 통화에서 달러가 금의 위치를 대신한 국제체제의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통화의 공급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자기 금고에 충분한 금이 없는데도 돈을 찍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원칙으로는 미국이 보유한 금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미국의 통화 공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늘어났다. 이때 문제를 제기한 것이 프랑스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웅 샤를르 드골 대통령은 달러의 압도적 우위, 다시 말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종속되어 있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졌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던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했다. 드골 대통령이 1968년 5월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나며 프랑스의 금 교환 요구는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민간의 금 투기가 문제가 되었다. 그로 인해 금 1온스의 가격이 1971년 초 44달러까지 상승하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정부마저 미국의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이르렀다. 당시 금과 달러의 공식 교환 비율이 35달러였으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 국제시장에 내다 팔기만 하면 1온스당 9달러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었다. 당시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다. 첫째, 금과 달러의 교환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었고, 둘째, 근본 위제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안은 투기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형식이 되어 추가적인 금 투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질서가 수립되었다. 이를 경제사학계에서는 닉슨 쇼크라 부르며 금에 대한 교환 의무가 없는 화폐를 불쾌한 화폐라 지칭한다. 화폐 발행이 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기본을 바꿔놓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닉슨 쇼크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인플레이션이었다. 닉슨 쇼크 이전에는 통화 공급이 금의 공급에 좌우되었다. 그러나 금의 공급과 상관없이 통화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 전체에 강력한 인플레 기대가 부각되었다. 즉,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의 유출입에 상관없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니 1923년 독일처럼 인플레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일제히 화폐를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가장 선호된 실물 자산이 바로 금과 은이었다. 기원전 600년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최초로 금화를 만든 이후 금은 수천 년 동안 화폐로 기능했기에 인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도표 5-2는 1871년부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국제금 가격을 흐름을 보여주는데 1971년 1온스에 35달러이던 것이 9년 뒤인 1980년에는 586달러로 치솟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은 가격도 1971년 1.38달러에서 15.65달러로 급등했다. 특히 텍사스의 부호 헌트 형제의 투기가 절정에 달했던 1979년에는 한때 28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 가격의 상승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 믿었던 사람들은 이후 20년 동안 기나긴 가격 하락을 겪어야 했다. 근본 위제가 깨지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중앙은행들이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표 5-2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하락한, 다시 말해 반년 동안 경제가 침체된 시기를 나타내는데 1971년 이후에 불황의 빈도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닉슨 쇼크의 영향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값은 물론 인플레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이 시간에는 3장 볼커, 인플레를 잡다. 그리고 4장 1986년의 유가 급락, 어떻게 발생했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